금 1만냥 황금이라 해도 많다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이다. 디업천하오의 기억 속에서 붙인 디업천하오 개인 재산도 겨우 10여만 냥 남짓이었다. 물론 그가 디업가의 가주인 만큼 본래 돈 쓸 일이 거의 없었다. 단약을 샀거나 무기를 샀거나 비적을 구하는 것이라면 모두 디업가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인 일이라면 자신의 황금을 써야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디업현은 하품 영석 한 조각을 꺼내 들고 소모된 진기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에 따라 진기가 점점 충만해지자 디업현은 시선을 디업천에게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내가 아무리 강해졌다 한들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긴다. 비취국의 제자는 패배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결승전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삼장로는 크게 숨을 내쉬며 고음으로 외쳤다. 시간이 되었다. 대결을 시작한다. 디업현은 영석을 거두고 한 걸음씩 무대 위로 올랐다. 디업천과는 10걸음 떨어진 자리였다. 디업천은 그녀를 관찰하며 말했다. 몇 달 못 본 사이에 너는 또 한 걸음 나아갔구나. 응진경 초기에 이미 정점에 올랐어. 지난번 만났을 때만 해도 그녀와 디업당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진기도 불안정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수련 속도는 유운종에서도 상위권이지만 비취국에서는 별것 아니다. 모두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해진다. 처음부터 디업현은 디업천의 자신심을 흔드는 말투를 사용했다. 디업천은 태연히 웃었다. 시작하자. 내 건법이 뛰어나다고는 들었다. 내 것과 비교하면 어떨지 한번 보자. 말이 끝나자 디업현의 몸이 파란 연기처럼 흩어지며 디업천 5걸음 앞에 나타났다. 손에 든 장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검 끝에서 폭죽처럼 밝은 검망이 터지며 전면을 한 번에 덮었다. 좋다. 디업현의 검법은 매우 뛰어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디업천의 전의를 자극했다. 성강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뽑혀 나왔고 디업천은 더 빠른 속도로 36검을 찔러냈다. 척척척척. 검끝과 검끝이 부딪혀 눈부신 불꽃이 튀고 두 사람의 모습은 불꽃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3년 전부터 이미 디업현의 검법은 디업가에서 유명했다. 비취국에 들어간 뒤 3년 동안 그녀의 검법은 더욱 날카롭게 성장했다. 지금 전력을 펼치면 육안으로는 궤적을 전혀 볼 수 없었다. 하늘의 번개처럼 밤의 별빛처럼 번쩍이다 사라졌다. 과거의 디업천은 천부가 좋지 않아 폐물이라 불렸고 장작이나 다름없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디업천과 영혼이 융합한 이후 그의 이해력은 폭증했고 어떤 무공이라도 빠르게 습득하여 짧은 시간 안에 최고 단계까지 도달했다. 요괴와 같은 존재였다. 칼을 들고 디업천은 고봉 13검을 펼쳤다. 하늘을 달리는 천마처럼 흔적 없이 오르내리고 산을 오르는 영양처럼 가볍게 베어나갔다. 한 번의 검으로 상대의 3검을 막아내며 종횡자제하게 전장을 누볐다. 두 사람은 무대 중앙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갔다가 다시 연단 위로 치고 올라왔다. 격렬한 검투는 디업가의 젊은 무사들을 겁먹게 할 만큼 가공할 수준이었고 모두 눈조차 떼지 못했다. 귀빈석에서도 모든 대인물들이 숨을 들이켰다. 도저히 믿기 어렵군. 저 아이들이 겨우 14, 15살이라니. 오히려 오랜 세월 검에 빠져 산 노선배들보다 더 뛰어나다.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호랑이 아들이 나는 법이지. 참으로 젊은 천하구나. 이 대결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헛된 날이 아니로다. 그러나 어떤 말도 두 사람의 전투를 흔들 수 없었다.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등봉조급. 강대한 힘으로 디업천은 상대의 진기 충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검을 찌르니 산천을 유람하듯 하늘을 가르는 절기였다. 디업현은 눈을 크게 뜨고 장검을 푸른 비취빛으로 물들였다. 한 검을 거칠게 내지르며 외쳤다. 부서져라. 기. 디업천의 성강검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파손의 징조였다. 하지만 어찌 탓하랴.
디어편의 장검은 비취곡의 유명한 유리검이었고 디업천의 검은 평범한 성강검에 불과했다. 서로 같은 등급이 아니니 오래 버틸 수가 없었다. 슈슈슈슈. 성강검이 수백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메뚜기 떼처럼 디어편을 향해 날아들었다. 정말 잔꾀를 쓰는군. 하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기괴한 수에 분노한 디어편은 왼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 유리빛 진기장막을 펼쳐 파편들을 막아냈다. 하하하. 내 일격을 받아라. 검을 잃었음에도 디업천의 기세는 오히려 치솟았다. 피와 기가 끓어오르며 화살처럼 질주해 주먹 한 방을 내질렀다. 쾅. 대나무 쪼갤 듯한 소리와 함께 진기장막이 산산조각 났다. 디어편은 그 찰나의 순간 몸을 뒤로 날려 거리 확보에 성공했고 왼손의 검을 오른손 검지를 들어 올려 몸쪽으로 검날을 훑어내렸다. 점성검결이다. 이번에는 디업천이 위험하겠군.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그녀의 검법이 디업천보다 약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 무기결투란 결과가 전부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일리가 있군. 감탄이 퍼지는 가운데 수많은 빛의 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터져나오며 디업천의 모든 회피 각도를 봉쇄했다.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는 한 피할 수 없었다. 디업천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몸 전체에 옥빛이 번쩍이더니 크게 외쳤다. 내 창이 강한지, 내 방패가 강한지 보자. 쾅. 첫 번째 빛의 칼날을 주먹으로 쳐냈다.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빛의 칼날은 더 빨라지고 수는 늘어났으며 디업천의 주먹은 점점 따라잡지 못했다. 상반신 곳곳에 칼날이 꽂히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다시 보니 옷에 몇 군데 구멍 난 것 말고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피부는 옥빛막으로 덮여 있었고 이는 옥체강신결 제3결의 대성 징조였다. 아주 조금만 더 하면 제4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쇠옥 중생이었다. 대체 어떤 방어 공법이기에 점성검결을 막아내는 것이냐. 무섭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수단을 아직 숨기고 있는 거지? 매번 위기 때마다 판도를 뒤집는다. 디어편도 고생하는구나. 저 아이는 정말 무섭다. 비장의 패가 끝도 없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주변의 대인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디업천하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디업천은 디업풍을 주먹 한 방에 꺾고 디업준을 가볍게 해결하며 디업당을 예상 밖의 방식으로 이겼다. 지금은 디어편과도 막상막하였다. 놀라움이 끊이지 않았다. 곁에서 침묵하던 치목청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할 뿐이었다. 디업회천 또한 넋이 나가 있었다. 애초에는 디업천이 처참히 패하는 걸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디어편조차 그를 어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 당하는 디업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녀석 도대체 어떻게 깨어난 거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디업회천은 아래를 노려보았다. 무대 위에서 여편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분개했다. 나는 내가 몇 수나 막아낼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전신의 진기가 손가락 끝에 모여들고 여편은 검신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진기와 유리검이 서로 마찰하며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날카로운 내기가 검 안에 잠재된 예기와 융합되어 하나가 된 듯 무적의 정광참이 형성되었다. 쉬익, 쉬익, 쉬익. 몇 갈래의 정광도는 방향을 잃고 땅을 수천 개의 깊은 구멍으로 갈라놓았다.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관중 중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병기가 반으로 잘려나가자 놀란 그는 기겁하며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공이 너무 무시무시한데 엽천은 과연 어떻게 버틸까? 이제서야 사람들은 정광검결의 진정한 위력을 깨달았다. 결코 범인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공격이었다. 엽천의 위도 절반이 찢겨나가 장신이 드러났다. 온화해 보이지만 근육은 비범하게 강고했다.
정광도가 스치듯 다가와 피부에서 불과 한 치 떨어졌을 때 근육 표면의 옥빛 광채가 폭발하며 상상을 초월한 힘으로 외부 공격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크아. 엽천의 머리칼이 폭풍처럼 휘날렸고 산을 뒤흔드는 압력과 함께 여편을 향해 돌진하며 허공을 가르는 한 주먹을 내질렀다. 여편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엽천의 막대한 힘이 그녀의 신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한 주먹을 내가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주먹이 더 강한지 아니면 내 유리검이 더 날카로운지 이번에나 제대로 확인해보자. 순식간에 흔들리던 마음가짐을 다잡은 여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검을 오른손으로 옮겨쥐고 자신감과 오만함이 깃든 고든 찌르기를 엽천의 주먹을 향해 뻗었다. 쉬. 검끝과 주먹이 맞닿아 희미한 불꽃이 튀었다. 마치 그 주먹이 살과 피가 아닌 가장 단단한 금속으로 된 물체처럼 느껴졌다. 유리검은 강대한 힘에 굽어졌으나 곧바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며 전혀 손상된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되튕겨 나오는 반격의 힘이 여편의 몸을 강하게 밀어냈고 그녀는 공중에서 몇 바퀴 굴러 뒤로 날아가며 입가에 피를 흘렸다. 엽천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그대로 추격해 다시 한 주먹을 내질렀다. 푹. 이번에는 여편이 반탄되는 진기를 견디지 못했다. 검이 손에서 날아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눈빛에는 더 이상 전의가 남아있지 않았다. 경기장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다가 다음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환호성이 폭발했다. 뜻밖의 반전이다. 결국 1등은 엽천이 차지했군. 처음에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어. 진작 알았으면 엽천에게 걸었을 텐데. 내 5냥이 10배로 불어났을 거라고. 난 엽당에게 10냥 걸었다. 한 달치 품삯이야. 경기 결과가 나오자 가장 초조해하던 건 다름 아닌 엽가의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몰래 서로 내기를 걸어 큰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모두 넋이 나가 후회만 남았다. 반면 그들의 내기판을 운영하던 이들은 광란의 기쁨에 빠져 있었다. 이번 수익은 평소의 5배, 아니 10배에 이를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삼장로가 가장 침착했다. 그는 기침 한 번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1등은 엽천이다. 이제 2등과 3등을 가리는 시합을 진행한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전 재산을 날린 하인들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2등과 3등에도 베팅했으니 어쩌면 조금이나마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벌 생각은 하지 마라. 실력이 부족한 걸 누구 탓하겠어. 이어지는 시합은 볼 것도 없었다. 이미 자신감을 잃은 엽당은 여패에게 손쉽게 패했고 여패가 3등, 여편이 2등을 차지했다. 1등은 물론 엽천이었다. 그는 황금빛 기세로 연승하며 단숨에 엽가의 가장 눈부신 존재가 되었다. 시상식에서 삼장로는 흐뭇하게 웃으며 엽천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도록 해라.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삼장로님. 좋다. 엽가에 너희 같은 천재가 있으니 우리 늙은이들도 마음이 놓인다. 하품 영계저장반을 받은 엽천은 곧바로 손목에 착용하고 안에 하품 영석 100개와 금화 1만 냥을 넣었다. 한숨을 내쉰 뒤 돌아보니 여편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반드시 널 이기겠다. 패배하고 난 뒤 여편은 이미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신념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엽천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서두르는 게 좋겠네. 나는 이미 속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편은 차갑게 콧소리를 내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하, 엽천. 너는 이제 내 목표이기도 하다. 절대로 날 실망시키지 마라. 참가자 중 여패는 이름처럼 마음이 넉넉한 인물이었다. 패배했음에도 가장 쿨하게 엽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엽천도 그를 높이 평가하며 말했다.
이번 시합이 끝나면 형은 여전히 스승님을 따라 강호를 떠돌 거야? 당연하지. 강호를 떠도는 건 내 평생의 꿈이니까. 이번엔 스승님께서 흑룡제국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보자 하셨다. 내게 경험을 쌓으라고 하시더군. 아마 오늘을 끝으로 우리는 최소 1년 뒤에나 다시 만날 거야. 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나도 그래? 형의 실력이 한층 더 오르길 바란다. 좋은 말 고맙다. 잠시 후 밖에서 한잔하자. 혹시 술은 마실 줄 아나? 조금 마셔봤어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시상이 끝나자 엽천호는 크게 일어나 손을 모으며 외쳤다. 해마다 열리는 엽가 족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공짜라면 당연히 먹어야지. 엽가주가 속만 썩지 않는다면 말이야. 누군가 농담을 던지자 엽천호는 호탕하게 웃었다. 걱정 말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마음껏 드시게나. 연회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동안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해로우, 저 소년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아주 강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해가의 천재에는 미치지 못해. 그가 능천경에 오르지 않는 한 말이지. 이 말을 들은 옆 사람이 가볍게 탄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천풍국에는 천재들이 층층이 솟아나고 있다. 앞으로 저 아이들이 서로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군. 아니면 천풍국을 벗어나 남창역 전체의 이름을 떨치게 될지도 모르지. 쉽지 않다. 천풍국의 전력은 남창역에서 항상 하위권이었고 천재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하다. 군림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희망은 희박하지. 연회는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빛은 이미 흐릿했다. 엽천, 엽회와 엽가의 제자 몇 명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와 술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사실상 진정한 벗이 되었다. 천하, 이분은 승풍표국의 총표도 서태 서백,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서백의 둘째 딸 섬에다. 엽천호는 환하게 웃으며 엽천을 이끌고 소개했다. 서백백, 안녕하십니까? 엽천은 두 사람을 슬쩍 훑어보았다. 서태는 40이 넘은 건장한 대장부로 총표두의 복장을 걸친 모습이 위풍당당했다. 둘째 딸 섬에는 아직 16도 되지 않은 듯했으며 붉은 옷을 입은 채 가녀린 몸매와 온화한 미모를 드러냈다. 눈빛에는 은근한 기계가 있었고 엽천이 바라보자 얼굴을 붉히며 살짝 부끄러워했다. 서태도 엽천을 살피더니 호탕하게 웃어 말했다. 역시 영웅은 어릴 때부터 다른 법이지. 나이도 어린데 결단력부터 남다르구나. 이런 인물은 웅덩이에 갇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서태는 강호에서 수십 년을 떠돌며 별의별 인물을 다 보아왔다. 젊은 시절부터 비범한 자질을 드러내는 자는 대개 특별한 존재였다. 엽천은 문약한 서생처럼 보이나 눈썹 사이에 감춰진 강직한 기운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엽천은 겸손하게 말했다. 서백백께서 과찬하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나는 거짓된 겸손 따위 모르지. 난 내가 아주 마음에 든다. 내 딸도 내가 마음에 드나 본데 서로 친해져 볼 생각은 없나? 엽천호는 서태의 성격이 직선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라 말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는 조용히 엽천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서백백, 백백께서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씀하시니 저도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의 실력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사로운 정에는 마음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엽천은 단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잠시 멍해진 서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우리 매아가 복이 없구나. 내가 장차 큰 용이 될 아이니 매아가 붙잡아둘 수도 없겠지? 엽천호는 속으로는 매우 흡족했지만 겉으로는 버럭 꾸짖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사내라면 애정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곧 서태에게 말했다. 서형, 이런 일은 아이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간섭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실례하겠다.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길 바라지. 매아야, 가자. 엽천호가 붙잡았다. 서형, 벌써 가시게. 아직 이른데? 아냐, 오늘은 안 된다. 집에서 아내가 국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다네. 서태는 손을 저으며 떠났고 섬에도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멀어지자 엽천호는 돌아서서 엽천을 바라봤다.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엽천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한참 뒤 엽천호가 말했다. 오늘 경기하느라 고생했겠다. 어서 돌아가 쉬어라. 내일 가기 전에 옆에 형에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엽천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엽천호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때 치목청이 다가와 물었다. 천호,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엽천호는 웃으며 답했다. 그대는 생각하나 천하가 장차 어느 경지에 오를지. 우리 낙성에는 100년 동안 한 번도 성급경 강자가 나타나지 않았지. 당신도 참 큰 소리를 하네. 하지만 맞아, 우리 천하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당신도 느꼈지? 느끼긴 했지? 뭔가 보인 것도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때? 우리 천하이기만 하면 되지? 깊은 밤. 엽천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얇은 비단 커튼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넓은 침상 위. 엽천은 중앙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으며 머리 위로 백기가 소용돌이치듯 피어올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7일 뒤에야 능천경에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이어진 격전 덕분에 그의 내기는 극도로 농밀해져 진기로 전환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다. 엽천은 돌아오자마자 마음속 잡념을 모두 없애고 전력을 다해 관문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내기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압축되었고 단전의 액상 진기는 점차 늘어났다. 처음에는 실오라기처럼, 나중에는 띠처럼 뚜렷하게 형상을 갖추며 내기와 선명히 구분되었다. 한 시즌, 두 시즌, 5시즌. 동이 솟아오를 무렵 옆가의 하인들이 하나둘 깨어나 하루를 준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인지 알 수 없었다. 엽천의 방 안야은 비단 커튼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며 바람에 휩쓸린 듯 연달아 소리를 냈다. 방 안에서는 엽천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기류가 역역 깔때기 형태로 소용돌이 쳤고 가벼운 물건들이 모두 들려 공중에 둥둥 떠올랐다. 웅. 이상한 진동이 엽천의 단전에서 퍼져나오자 떠있던 물건들이 일제히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드디어 능천경. 엽천은 깊숙한 숨을 내쉬고 천천히 두 눈을 떴다. 눈빛에서 번개 같은 전기가 튀어나와 허공을 가르며 흩어졌다. 한참 뒤 그 기운이 거두어지자 엽천은 자신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능천경 돌파 확률을 절반, 아니 3, 4할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 내기를 진기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의 압축과 정제가 필요했고 그렇지 못해 많은 이들이 연기경 10층 정점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었다. 외문 제일인 오종명조차 반년이나 걸려 돌파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유은종의 내문 제자가 될 수 있었다. 퉁하오니엔처럼 불과 2달 만에 응진경지에 돌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만리를 뒤져도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었다. 보통 응진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무사로 여겨졌고 그 이전은 천령대륙에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존재에 불과하여 마치 견습생과도 같았다. 일단 응진경지에 도달하면 실력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몇 배로 폭증하며 수십 보밖에 저까지도 기운을 뿜어내어 베어낼 수 있게 된다. 지금 엽천과 여편이 맞붙는다면 그는 몇 수 안에 가볍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힘을 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우선 진기가 왜 이런지부터 확인해야겠지? 엽천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정신을 모아 단전에 깃든 기운을 탐색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운 기류의 소용돌이였으나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물결처럼 회전하는 진기의 소용돌이 덩어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 품질도 양도내기의 한 등급 위였고 하늘의 성운처럼 회전하며 안쪽으로 갈수록 강력한 저항이 가득했다. 순전히 전력을 다해 순원공을 운전하자 엽천의 옷자락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후. 허공에 한 주먹을 뻗자 10걸음 밖에 야른 비단 장막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 수천의 파편이 튀어오르며 거센 기풍이 마당 끝까지 뻗쳐 지나갔다. 오늘부터는 패권을 수련할 수 있겠군.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 엽천은 더 이상 잠을 청하지 않고 일어나 목욕을 한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낙성에서 가장 큰 저택이 어느 곳이냐 묻는다면 단연 엽가였다. 엽가는 1000묘에 달하는 땅을 차지해 성주구보다도 3분나 넓었고 내부에는 정자와 누각, 작은 다리와 흐르는 시냇물, 대나무 숲과 수목원까지 없는 것이 없어 한마디로 축소된 낙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길게 이어진 회랑 몇 줄기를 지나 십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백옥 석교를 건너자 엽천의 눈앞에 거대한 연무장이 펼쳐졌다. 연무장 안은 제법 붐볐다. 엽가 무인들은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무공만 잘 닦으면 되었기에 모두가 열심히 수련 중이었다. 어떤 이는 혼자서 수십 차례나 동작을 가다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기술을 겨루며 서로의 기회를 연마하고 있었다. 기세는 뜨겁고 웅장했다. 전 소가주님, 안녕하십니까? 연무장 가장자리에서 5명의 중년 남녀가 엽천을 보자 공손히 인사했다. 엽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기 수련을 맡은 날인가? 이 5사람은 엽가의 무기 사부들이었다. 엽가는 스스로 300명이 넘는 응진경 무인을 보유했다고 자부했고 그중 3분의 2는 직계와 반계였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외성 무인들이 엽가로 귀의한 존재였다. 실력에 따라 지위가 달라졌는데 폭원경 무인은 엽가의 외성 장로가 되었고 응진경 후기는 엽가 집사, 응진경 중기는 무기사부, 응진경 초기 무인은 견습사부로 분류되어 직접 가르칠 자격은 없고 무기사부의 보조 역할을 맡았다. 그렇습니다. 연무장은 3일마다 교대하고 오늘이 저희 차례입니다. 왼편에 약간 미색이 있는 중년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니 모두들 계속 하던 일을 하라. 엽천은 손을 가볍게 흔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가운데 서 있던 회색 장포의 중년 유생이 감탄하듯 말했다. 전소가주님이 응진경으로 돌파했다니 우리 몇 명이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재는 언제나 상식을 깨부수는 법이지. 우리가 어찌 견줄 수 있겠나. 그만 떠들고 수련이나 열심히 하자. 언젠가 우리의 실력이 폭원경에 오르면 엽가의 외성장로가 될 수 있을 테니 그때야말로 평안하고 근심 없는 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도 맞지? 연무장에서 식당까지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어 엽천은 잠시 더 걸어야 했다. 엽천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천하, 오늘은 꽤 일찍 일어났구나. 엽천의 아버지 엽천호에게 시간은 곧 금이었기에 언제나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엽천이 말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지금까지 곧장 수련을 했습니다. 엽천호의 눈빛에 은은한 놀라움이 스쳤다. 너 응진경으로 돌파했느냐? 방금 돌파했습니다. 정말 돌파한 것이냐? 엽천호는 무심코 물은 말이었는데 엽천이 단번에 단언하자 순간 멍해졌다가 곧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엽천은 전투 재능만 뛰어난 아이였고 수련면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질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누가 보아도 진정한 천재였다. 그 누구도 그의 빛을 빼앗을 수 없으며 여편과 엽당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내게 한번 보아라. 엽천호가 손을 뻗어 엽천의 어깨 위에 올렸다. 겉모습만으로도 대략의 경지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특수한 경우
연기경 10층 정점의 무인이 진기진동을 흘려보내 응진경 초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기에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폭원경 단계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심도 깊은 진기가 엽천의 몸속으로 스며들자마자 즉시 강렬한 반발을 맞았다. 엽천호는 혹시 엽천에게 상처라도 생길까 두려워 황급히 진기를 거둬들이고 손을 뗐다. 과연 응진경 초기구나. 게다가 진기가 이미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응진경 초기 정점에 이를 것이다. 엽천호의 표정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색이 가득했다. 엽천은 확신하지 못한 채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순원공의 효과일까요? 엽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너처럼 순원공을 최고 경지까지 다가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내기가 극도로 정순해지니 일단 진기로 전화되면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따로 시간을 들여 굳힐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꽤 괜찮은 일이군. 수고를 덜 수 있으니. 엽천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좋다. 아침부터 먹고 오거라. 내가 먼저 너희 어머니께 알려야겠다. 분명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엽천호는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기분이 좋아 엽천과 함께 조금 더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다. 잠시 후 여패와 여편 등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엽천을 본 그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자세히 살펴보자마자 그가 응진경으로 돌파했음을 단번에 알아보고 크게 놀랐다. 엽천호는 시간이 늦었다고 느끼자 엽천에게 말했다. 천아, 천천히 먹거라. 나는 먼저 가겠다. 네, 부친. 엽천호가 떠나고 나자 여패가 다가와 말했다. 엽천, 설마 내가 정말 응진경으로 돌파한 것이냐? 엽천은 웃으며 대답했다. 형이 직접 시험해보면 알지? 시험해보면 그만이지. 여패가 바로 자세를 잡았다. 엽천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한 주먹이면 충분하다. 시작해라. 허. 여패는 엽천을 감히 가볍게 보지 못해 진기가 넘실대는 한 주먹을 내질렀다. 공기 속에는 옅은 진동이 퍼져나가며 사방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엽천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한 주먹을 맞받아 쳤다. 쾅. 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두 주먹이 맞부딪히자 딱딱 부서지는 폭음이 연달아 울렸다. 안 되겠다. 넌 너무 강해졌어. 방금 돌파했을 뿐인데 진기가 이렇게나 안정적이라니. 여패는 10걸음이나 밀려나며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지었다. 엽천은 태연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앉아서 함께 먹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여편은 잔뜩 난감한 얼굴이었다. 원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 응진경 중기에 도달하면 엽천을 억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엽천이 한 발 먼저 응진경 초기로 들어섰고 진기의 안정도는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를 이기는 것이 백주몽에 가깝고 설령 응진경 중기를 달성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엽천, 너에게 말 안 한 게 있다. 설한 언니는 벌써 응진경 후기로 들어섰어. 여편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이름을 꺼내 엽천을 자극했다. 엽천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거설하는 내가 좇아야 할 목표가 아니다. 내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천풍국 청년 세대의 패자가 되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여편은 비웃으며 말했다. 허황된 소리. 천풍국의 청년 고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 사대공자야 말할 것도 없고 비수국 내문 제자들만 해도 널 압도할 거다. 아마 내가 허풍친다고 생각하겠지만 돌아가서 내 사형 사매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강호에서 비수국 제자에게 당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편은 그런 태도를 못 참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꾸짖었다. 여편, 내 말투가 너무 심하다. 내가 비수국 제자라 해도 결국 엽가의 직계 제자인데 왜 같은 집안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남을 들먹이느냐? 여편은 싸늘하게 콧소리를 냈다.
난 그냥 저 녀석이 보기 싫어. 옆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보기엔 내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맞지 않냐? 예전엔 엽천의 천부가 평범해서 도저히 내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지금 엽천이 너를 훨씬 넘어선 실력을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고.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 지금 앞섰다고 해서 나중에도 앞선다는 법은 없어. 비수곡은 천풍곡 제일의 대종문이고 그들이 길러내는 제자들은 모두 최고의 인재들이야. 여편은 여패의 말에 잠시 굳어졌다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여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너희 둘은 정저지와에 불과하다. 북설산장과 비수곡은 칠품 대종문이다. 그 위세와 실력은 너희 상상이 닿지 못해. 기다려라. 1년 후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두 이길 것이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엽당이 식당 한쪽에서 나타나 말을 끼어들었다. 엽천은 속으로 냉소했다. 두 사람 모두 천부는 나쁘지 않지만 심성이 지나치게 좁고 작은 일에 얽매여 마음을 늘 흐리게 만든다. 순풍순수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장애물이 생기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쉽게 무너진다. 이런 성정이라면 결국 마음이 뒤틀려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더 말 섞기 싫어. 엽천은 담담히 말했다. 모든 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다. 말로야 누구든 천하를 먹는다 하지? 됐다. 더 이상 식사 방해하지 마라. 아침 식사를 마친 엽천은 여패와 동행해 낙성에서 가장 유명한 고물거리를 찾았다. 고물거리는 낙성과 역사가 거의 같은 오래된 거리였고 건물들 역시 고풍스러웠다. 주인이 몇 대나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였지만 대부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게들이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양력 가게에서 끊임없이 호객을 해대자 엽천은 상대하느라 조금 고생해야 했다. 여패가 옆에서 말했다. 고물거리는 늘 기연을 품고 있어? 예전에 누군가가 은 2냥으로 상품 영석 하나를 샀다가 폭언경 무인에게 팔아 200만 냥을 벌어 일생을 풍족하게 살았다는 일화도 있지. 엽천은 웃었다. 그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영석은 총 4등급으로 하품, 중품, 상품, 극품으로 나뉘며 한 등급의 격차는 상상을 넘을 정도였다. 보통 중품 하나는 하품 50개를 바꿀 수 있고 상품 하나는 중품 50개에 해당했다. 결국 상품 하나는 하품 2,500개, 곧 은 250냥 정도의 가치를 지녀 평범한 가문이 10대를 먹여 살려도 남을 정도였다. 가보자. 저기 구정원을 들러보자. 여패가 약 20보 떨어진 고물 누각을 가리켰다. 엽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정원은 고물거리에서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큰 점포였고 중심홀에는 9다리가 달린 청동정이 상징처럼 놓여 있었다. 예전 엽가 가주가 사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으며 뒷배경이 워낙 강대해 엽가조차 섣불리 손댈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다. 문을 지나자마자 마중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엽천과 여패는 개의치 않고 곧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 셋이 폭에서도 넘을 만큼 거대한 청동정이었다. 푸른 빛은 이미 검게 발해 있었고 둥근 형상은 묵직한 위압을 풍겼다. 표면에는 수많은 고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아래에는 9개의 굽이 정을 바치고 있어 마치 천지조차 버텨낼 듯한 견고함을 드러냈다. 보는 순간 심원까지 울리는 거대한 진동이 밀려왔다. 엽천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난번 이곳에 왔던 것은 4년 전 일이었다. 그때는 철부지여서 구족 청동정을 보고도 그저 기세가 웅장하다고만 느꼈을 뿐 특별한 감흥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마주하니 혼이 떨리고 증기가 요동치는가 싶다가도 순간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여패를 흘끗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엽천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자. 1층은 전부 아이들 장난감 같아. 대강 둘러보던 엽천은 마음에 드는 골동이 없자 그렇게 말했다. 여패도 고개를 끄덕였다. 1층은 다른 상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구정원의 고풍스러운 2층으로 올라갔다. 1층과 달리 2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물건을 지키는 직원들까지 합쳐도 15에서 16명 남짓에 불과해 한 층이 널찍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산했다. 그러나 2층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당한 재력을 지닌 이들이었고 2층에 놓인 가장 평범한 골동품조차 은 2,000냥 가까이 해야 손댈 수 있었다. 이득을 볼 수 있느냐는 각자의 운에 달려 있었다. 척척, 이 석상은 최소 수백 년은 된 물건이군. 옆에는 사람 키만한 높이의 석상 하나에 마음을 빼앗긴 듯 가까이 다가갔다. 온몸이 금이가 있었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엽천은 한번 흘겨보더니 흥미가 없어 보였고 옆에와 떨어져 옆쪽 진열대로 걸어갔다. 그때 이미 누군가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골라 들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본 엽천은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희, 너희 점주에게 전해라. 난 이 목재 받침대를 사고 싶다. 얼마든 상관없다. 말한 이는 한눈에 보아도 넉넉한 집안의 비만한 사내였다. 얼굴은 풍만하고 복스럽게 생겼으며 손가락마다 화려한 반지를 빼곡히 끼고 있어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졸부 같은 모습이었다. 인내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원은 속으로 난감해했다. 골동품을 올려두는 받침대를 왜 사려는 건지 괜히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점주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빨리 다녀오게. 뚱뚱한 부상은 손을 휘저으며 목재 받침대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마치 한순간도 눈을 떼면 도망칠 것처럼 굴었다. 엽천은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지만 곧 침착하게 생각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목재 받침대도 어쩌면 무언가의 매력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정신을 집중해 받침대를 바라보고 활력을 방출했다. 웅. 보이지 않는 파문이 공기 속에서 퍼져나가더니 목재 받침대 안으로 스며들었다. 엽천은 세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기운이 있다면 반드시 느낄 수 있었다. 오, 받침대 안쪽에 영석 한 조각이 숨어 있군. 그 안의 원기는 하품 영석 10개에 맞먹는다. 중품 영석 하나 정도 되겠어. 5만냥에 해당하는 값이지. 저 뚱뚱한 자도 그것을 느낀 걸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받침대가 마음에 들어서 산 것뿐일 수도 있겠지. 엽천은 미묘하게 놀랐지만 5만냥은 그에게 크게 흔들릴 금액이 아니었다. 지금의 실력으로는 돈 버는 일은 매우 쉬웠고 물론 쓰는 일은 더 쉬웠다. 잠시 후 구정원의 점주가 급히 걸어와 부상에게 환히 웃으며 말했다. 손님, 정말 이 목재 받침대를 사시겠습니까? 뚱뚱한 부상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값을 말하게. 점주는 한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1만냥입니다. 좋군. 아주 싸다. 장인어른께서 이 고풍스러운 받침대를 무척 좋아하시겠지? 뚱뚱한 부상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영계저물에서 1만냥짜리 금표 한 장을 꺼냈다. 마음에 드신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소리, 손님께 받침대를 깨끗이 닦아드려라. 점주는 금표를 받으며 옆 직원에게 일렀다. 엽천은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부상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진짜로 받침대 자체가 마음에 들었을 뿐이었다. 장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점주 또한 이 받침대가 어디서 들어온 물건인지 모르는 듯했고 그냥 2층에 장식품으로 두고 있었던 것뿐이니 손해본 것도 없었다. 구정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었다. 엽천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 곁을 지나갔다. 2층에는 골동품이 너무 많았다. 녹이 잔뜩 쓴 청동 거울 반쪽, 시커먼 빛을 띤 꽃병 하나, 연대를 알 수 없는 직물 몇 점, 가장 많은 것은 손상된 갑옷과 무기들이었다. 사슬갑옷, 철갑, 칠교정령갑, 장도, 파창, 부러진 검, 뒤틀린 철곤, 쇠사슬이 끊어진 유성추 등이 즐비했다.
엽천은 홀력을 풀어 각각을 살폈지만 눈빛은 잔잔했다. 결국 눈길을 끈 것은 유성추 하나뿐이었다.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될 수만 있다면 영계저물 속 보도보다도 더 귀해질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성추의 얘기는 이미 소멸했고 수천 년의 시간에 녹슬어 연기가 말라 있었다. 가져간다 해도 장식품일 뿐 활용할 수는 없었다. 엽천에게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결점이었다. 유성추를 내려놓은 그는 돌아가려 했다. 그러던 찰나 그의 시선이 한 점에 멈췄다. 목재 받침대와 벽틈 사이에 끼어있던 부러진 검 한 자루였다. 손잡이와 반쪽짜리 검신만 남아있었고 표면은 빛을 잃어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흔적 없이 방치된 물건이었다. 엽천은 검날을 들어 올려간단히 훑어본 뒤 홀력을 흘려 넣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비통하고 처절한 웃음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꿰뚫었다. 순간 엽천은 태고의 시대로 떨어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천지는 혼돈이었고 오직 그 웃음만이 귓속을 울렸다. 무슨 일이야? 엽천은 홀력을 끊어내며 식은 땀을 흘렸다. 영홀력을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능력은 얼마 전에서야 엽천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었다. 정실력과는 달리 영홀력은 더 깊숙이 파고들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무 받침대 안에 중품 영석 한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엽천은 부러진 검을 제자리에 내려놓지 않고 곁에 서 있던 점원에게 물었다. 작으니 이 검을 사겠다. 값이 얼마냐? 점원은 부러진 검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주인이 말하길 이런 고대 무기류는 전부 2,000냥으로 통일했다고 하오. 더도 덜도 없이 좋다. 이 정도 가격은 엽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다. 충분히 살 만했다. 저쪽에서는 옆에 또한 돌상 하나와 청동종 하나를 골랐는데 모두 합쳐 15,000냥이었다. 결국 구정원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하늘의 별만큼 많았다. 어떤 골동품은 매입가가 고작 몇십 냥, 심지어 몇 냥에 불과한 것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두 사람이 구정원을 나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엽천, 향양루에서 점심이나 먹자. 내가 사겠다. 옆에는 사부 단학객에게 받은 영계저물을 갖고 있었고 돌상과 청동종도 모두 그 안에 넣었다. 향양루는 낙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루였다. 엽천도 오랜만에 가보는 곳이었기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두 사람은 향양루에 도착했고 소희의 안내를 받아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두 분 공자님, 별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청에서 드시겠습니까? 엽천이 말했다. 대청에서 먹자. 알겠습니다. 저쪽 창가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소희는 손짓으로 안내한 뒤 어깨에 걸친 수건을 잡고 재빠르게 탁자를 닦았다. 자리에 앉자 옆에는 창밖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확실히 낙성이 가장 편안하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와 사부는 거의 매일 천하를 떠돌았다. 오늘은 이 도시에 있다가도 다음 날에는 수만리 밖 작은 마을에 가 있기도 하지. 운이 나쁘면 주변 수만리 안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아 하늘을 이불 삼아 자기도 한다. 엽천이 물었다. 위험한 일은 없었나? 당연히 있었다. 나와 사부는 흑룡제국의 대황령에서 6급 정점 요수에게 쫓긴 적도 있었고 달라고국의 유명한 고수 무리에게 포위된 적도 있었다. 다행히 운이 따라주어 몇 번이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 그동안의 일을 떠올리니 옆에의 얼굴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어렸다. 엽천은 조금 놀랐다. 옆에는 전형적인 방랑자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다. 물론 그의 사부 단학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사제 관계가 된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음식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술 한 병까지 시켜 기분 좋게 마시며 먹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식사 중 갑자기 계단 쪽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람 수도 꽤 많아 보였다. 초이 사형,
향양루는 낙성에서 가장 큰 주루라오. 이름난 고수들도 많이 다녀간 곳이지요. 실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청아한 여인의 목소리. 여편이었다. 옆사매가 그리 칭찬하니 기대해도 되겠군. 사제들아, 잠시 후엔 제대로 맛을 즐겨보도록 해라. 맞습니다. 옆사매의 고향에 왔으니 당연히 한 번은 기억에 남을 일을 만들어야지요. 옆사매, 낙성이 좋긴 좋은데 오래 머물 곳은 아니오. 비취곡이야말로 사매가 돌아갈 집이지. 누군가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듯 말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일행은 모두 2층으로 올라왔다. 여편은 무언가 말하려다 옆천과 옆해를 발견하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눈살을 찌푸렸다. 옆사매, 저 둘은 누구요? 가늘게 찢어진 눈을 가진 소년이 여편의 시선이 미묘하게 흐트러진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2층의 옆천과 옆의 모습이 단박에 눈에 들어왔다.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옆가의 자제들이오. 옆가의 자제라. 어느 문파 출신인지 모르겠군. 다른 소년이 끼어들었다. 한 명은 유은종에 입문했고 다른 한 명은 단학객을 따라 강호를 떠돌아다닌다오. 여편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유은종이면 천풍국에서도 큰 문파긴 하지. 하지만 우리 비취곡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려 2등급이나 차이 나는걸? 단학객이라는 자는 또 누구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혹시 강호 사기꾼 아니오? 소년 무리가 서로 농담하듯 조롱을 주고받았다. 옆에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 이미 알아차렸으나 원래는 신경 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가 그의 사부 단학객을 조롱하자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말했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남의 스승을 모욕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알기나 하느냐. 눈 찢어진 소년이 비웃으며 말했다. 경고 하나 해주지. 강호 사기꾼들 말에 속지 마라. 조금 손해보는 건 별일 아니지만 목숨을 잃으면 끝이니까. 평소라면 여편 체면을 봐서 그러지 않았겠지만 여편이 족회에서 옆천에게 졌다는 말을 듣고 모두 불쾌한 상태였다. 방금 유은종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더욱 우쭐해져 일부러 도발하는 중이었다. 비취곡 제자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옆에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졌다. 방금 한 말 걷어들이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우습군. 이미 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한다. 왜, 어쩌려고. 눈 찢어진 소년이 노골적으로 옆에를 도발했다. 여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이들은 비취곡 제자들이고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수위였으며 그중 가장 높은 이는 지금까지 말없이 있던 초이 3명. 응진경 중기 무사였다. 내문 제자들 사이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여편에게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한쪽은 옆가의 제자들, 한쪽은 비취곡의 제자들. 여편은 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누구 체면이 깎여도 골치 아픈 일이었다. 루크, 그만두어라. 결국 여편이 나섰다. 눈 찢어진 소년, 이름은 루크요. 그는 옆에를 흘겨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 사매의 얼굴을 봐서 참는 거다. 안 그랬으면 다치는 건 너였어. 시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이지. 산자권. 옆에가 분노의 포효와 함께 전신의 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주먹이 루크효를 향해 곧장 뻗었다. 죽고 싶은 건가? 루크효의 두 눈에서 얼음빛이 번쩍였다. 몸을 가볍게 흔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 옆에 앞세 걸음 지점에 나타나 주먹을 내리꽂았다. 쾅쾅. 근처 테이블과 의자 여러 개가 바람에 날리듯 굴러가고 주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다. 옥쇄장. 한 주먹으로 옆에를 쓰러뜨리지 못하자 루크효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비취곡의 절약을 펼쳤다. 손바닥 곳곳에 옥이 갈라진 듯한 무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권과 장이 부딪히며 옥이 금 가는 듯한 소리가 퍼졌다. 수위면에서 옆에는 한 수 뒤져 있었고 힘을 버티지 못해 뒤로 튕겨나가며 테이블 서너 개를 잇따라 부쉈다. 옆에가 창밖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엽천이 손을 뻗어 그의 등을 가볍게 눌렀다. 순원공의 증기가 루크효의 증기를 가볍게 흩트려 옆에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너가 엽천이구나. 내 장을 한번 받아봐라. 루크효는 엽천을 혼내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에 그가 나서는 순간 즉시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옥쇄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물러가라. 엽천은 몸조차 흔들지 않은 채 가볍게 주먹을 내질렀다. 곧장 힘을 거두었다. 퍽. 마치 수많은 말이 짓밟고 지나간 듯한 충격이 루크효의 몸을 덮쳤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공중에 날아올라 순간 더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며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그제야 여편이 부르던 초이 사형, 초이 세 명이 루크효를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루크효. 앞으로는 아예 나서지 말든지 나선다면 비취곡 제자의 위세를 제대로 보여라. 알겠나.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다. 이번엔 엽천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취곡 제자를 다치게 하다니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느냐. 엽천은 담담히 대답했다. 천령대륙은 실력만이 곧 법이다. 힘이 모자라진 건 그의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실력만이 법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죽여도 문제없다는 말이겠지? 초이 세 명이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면 와라.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 이따가 내가 내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비취곡 내문 제자 10명쯤을 더 끌고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